2003년 한 여성의 평범한 저녁 만찬이 악몽으로 변하였습니다. 28세의 성공한 마켓 애널리스트이자 가족의 자랑이었던 그녀는 끔찍하게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인 줄 알았던 일이 말레이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강력 사건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왜 희생당했으며 대체 누구의 표적이 되었던 것일까요? 사건을 수사할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태권도 검은띠 보유자였지만 왜 반항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탈출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면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2003년으로 돌아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화교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관광 명소입니다. 캐니용은 1974년 말레이시아 페락주에서 태어난 혼혈 화교 여성으로 뛰어난 미모와 함께 운동과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태권도 검은띠를 획득할 정도로 강인한 신체 능력을 갖추었으며 학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졸업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켓 애널리스트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으며 그곳에서 미국 국적의 화교 브렌다 농을 만나 2001년 결혼 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단 2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초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던 그녀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 성공률이 높았지만 캐니용은 걱정 끝에 미국에서의 일을 잠시 접고 말레이시아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병원에서 세심하게 간호하며 중요한 수술을 함께하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자 그녀는 2003년 6월 14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6월 13일, 가족들은 그녀를 위한 작별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만찬이 그녀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캐니용은 어머니와 함께 쿠알라룸푸르 방사 레스토랑에서 열린 작별 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서둘러 레스토랑으로 올라갔으며 주차권을 차에 두고 온 것을 기억했지만 나중에 찾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캐니용은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피곤해 보이자 먼저 집에 모셔다 드린 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 노린에게는 기다려 다시 올게라고 말한 후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1층에서 주차 요금 정산 기계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캐니용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2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캐니용도 그녀의 차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건물 보안팀을 찾아가 CCTV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규정상 자정이 지나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간절히 부탁하였고 결국 보안팀은 CCTV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니용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 차량에서 주차권을 찾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납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그 남성은 그녀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출구 차단기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조수석에 몸을 웅크린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으며 이는 캐니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캐니용이 실종된 시간은 밤 10시 이후 도시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쿠알라룸푸르 전역을 돌며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광대한 도시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경찰과 가족 모두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언론에 협조를 요청하고 아버지가 1만 링깃, 약 300만 원의 현상금을 걸며 실종 전단지를 대량 배포하였습니다. 고지어 방송과 신문에서 캐니용 실종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8세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도록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교협회도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범인에게 캐니용을 무사히 풀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호소는 결국 허공으로 사라졌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6월 15일 저녁 7시경 경찰은 쿠알라룸푸르의 한 산업단지에서 버려진 승용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차량은 진청색으로 캐니용이 실종 당시 운전하던 차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전산 시스템 오류로 차량의 소유주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였고 조사도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이틀이 지나서야 차량이 캐니용이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우측 앞바퀴는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혈흔과 DNA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캐니용이 성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채취한 DNA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피가 묻은 하이힐과 뒷좌석에 커다란 혈흔도 발견되었습니다. 6월 17일 실종 나흘 만에 차량 발견 지점에서 2km 떨어진 공사장 근처 도랑에서 심하게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건설 현장 관리자가 심한 악취를 맡고 확인한 결과 시신이 시멘트로 채워진 타이어 2개에 눌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옷 중 불에 타지 않은 청바지를 보고 캐니용의 여동생이 자신이 빌려준 옷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캐니용의 남편이 미국에서 치아 기록을 가져와 감식을 의뢰하였고 DNA 검사 결과 시신이 캐니용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법의학자는 캐니용의 시신에서 남성의 DNA를 채취하였지만 당시 말레이시아의 DNA 데이터베이스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 수법과 시신 처리 방식을 고려할 때 범인은 범죄에 익숙한 노련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수사의 난항을 겪던 중 경찰이 캐니용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았고 뜻밖에도 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은 남성 아지잔 이스마일을 찾아 조사하였으며 그는 우연히 캐니용의 차량을 목격하고 내부에서 그녀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쳐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경찰은 그와 친구들을 체포했지만 그들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목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아미나 이사학이라는 여성이 6월 14일 새벽 한 남성이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녀는 차량 조수석에 있던 여성이 두 손을 모으고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려 하자 남성은 급히 차량을 몰아 도망쳤습니다. 아미나는 차량 번호판 WFN 6872를 기억해두었으며 경찰은 조회 끝에 해당 차량이 캐니용의 차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 13일 밤 11시 15분 순찰 경찰 라비찬드라는 도로 옆에 정차된 진청색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분 후 다시 순찰하던 중 같은 장소에 차량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접근하였습니다. 경찰이 차창을 두드리자 운전자는 창문을 반쯤 내리고 대응하였습니다. 운전석에는 말레이시아 남성이, 조수석에는 화교 여성이 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태도가 수상하여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두 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조수석에 있던 여성은 두 손을 모으고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여성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그녀는 내리려 하였으나 운전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녀를 강제로 제지하였습니다. 그는 이 경찰은 가짜이며 도둑이다 라고 외친 후 급히 차량을 몰아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타이어를 향해 총을 2발 발사하였으나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지 못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신분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아흐마드 나지브 빈 아리스, 여성은 캐니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캐니용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던 터라 신분증의 중요성이 간과되었고 경찰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커지면서 경찰은 보관 중이던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였고 아흐마드 나지브가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출한 주소와 신분 정보는 모두 허위였으며 경찰은 그의 행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이름을 바탕으로 결혼 및 사회보장 기록을 조회하였고 그의 직장과
아내의 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지브는 27세로 공항 청소 회사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그의 아내를 비밀리에 감시하며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0일 새벽 4시 경찰은 나지브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저항하지 않았으며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나지브는 비행기 청소 회사의 관리자이고 아내는 은행 고위관리직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3살 된 아이와 임신 3개월 된 태아가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그를 독실한 신자로 평범한 가장이라 여겼으며 그의 범행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케니용의 혈흔이 묻은 청바지와 점퍼가 발견되었고 나지브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케니용을 납치하여 차량을 몰고 도주한 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렀습니다. 케니용은 마지막 순간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지브는 그녀를 살해하였습니다. 다음 날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자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휘발유를 사서 시신을 불태웠지만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그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술을 번복하며 경찰이 협박하여 강제로 자백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케니용의 시신에서 채취한 DNA는 나지브와 일치하였으며 그녀의 차량 내부에서도 나지브의 정액과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니용이 결박당할 때 사용된 천조각은 나지브가 근무하는 비행기 청소회사에서 사용되는 청소용 천과 동일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은 나지브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실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지브의 변호사인 무함마드 하니프는 그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사건의 모든 증거가 간접 증거일 뿐 나지브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니프 변호사는 먼저 방사 쇼핑몰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이 흐려 영상 속 남성이 나지브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나지브가 맞더라도 케니용이 자발적으로 동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케니용이 태권도 검은 띠 보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지브에게 쉽게 납치되었다는 점이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의문점으로 케니용이 순찰 경찰을 만났을 때나 나지브가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을 때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그녀가 강제로 억류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나지브의 집에서 발견한 혈흔이 묻은 청바지도 실제 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나지브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것은 맞지만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합의된 관계였으며 위험한 행위를 즐기려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케니용을 안타까운 피해자로 여기고 있었지만 변호인의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사람들은 나지브가 무고할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태권도는 스포츠이며 실전에서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갑작스러운 위협 상황에서는 훈련된 사람도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흉기로 위협받았다면 반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포에 압도되어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나지브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옷, 차량 내부에서 검출된 DNA, 피해자의 결박에 사용된 천 조각까지 모두 나지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라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지브에게 자기 변호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증언대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였습니다. 선서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법정에서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법정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무죄를 주장하던 일부 사람들에게도 의문을 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지브의 침묵은 그가 검찰 측의 증거에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 2월 23일 52일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다수의 증거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나지브를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살인죄로 사형, 성폭행죄로 20년형 및 태형 10대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성폭행죄에 대한 최고형이었습니다. 나지브는 즉시 항소하였지만 2007년 상고심에서 기각되었고
2009년 사형 감형 요청도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9월 23일 케니용이 희생된 지 1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나지브의 범행 동기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주변인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으며 수감 중에도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전문가들은 그의 집에서 발견된 흉기와 강력 접착제 등을 근거로 나지브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연쇄 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3건의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미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쿠알라룸푸르의 고급 쇼핑몰에서 발생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대응 또한 미흡하였습니다. 나지브의 신분증이 순찰 경찰에 의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확인하지 않았으며 차량 번호판을 신고한 아미나의 제보에도 신속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차량 신원 확인이 지연되면서 수사의 속도가 늦어졌고 이는 결국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이어져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수사 지연을 초래하여 케니용이 구출될 가능성을 무산시켰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형 쇼핑몰과 공공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을 신설하고 고해상도 CCTV를 확대 설치하며 비상 호출 버튼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사후 대응일 뿐 이미 희생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케니용은 구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허점을 파고들어 발생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경찰 대응 시스템의 개혁과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사회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